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엄마. 새벽 5시 동대문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작은 한복점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시한복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72살의 미자는 돋보기를 쓰고 정성스럽게 한복을 다리고 있었어요. 가늘어진 손목에는 검은 고무줄로 묶인 머리끈이 걸려 있었고 허리가 구부정해진 채로 다리미를 움직이는 모습에서 4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분홍빛 저고리에 주름을 펴는 그녀의 손길만큼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확했어요. 우리 소영이가 이거 입으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미자는 작업대 한쪽에 놓인 딸의 결혼 사진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34살 소영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흘렀지만 미자에게는 여전히 어린 딸 같았습니다. 한복점 안쪽 벽면에는 소영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시대순으로 걸려 있었어요. 돌잔치 때 입었던 작은 한복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각각의 사진마다 미자가 손수 지어준 한복을 입은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뻐했는데 미자는 소영이가 10살 때 추석에 찍은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방긋 웃던 딸이 엄마가 만든 한복이 제일 예뻐요라고 말하던 때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었어요. 곧 박할머니가 오실 시간이었습니다. 83살의 박할머니는 10년 넘게 매일 아침 6시에 오셔서 차 한 잔 마시며 동네 소식을 나누는 게 일과였거든요. 미자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미자는 딸을 위해 만든 한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크림색 치마, 금실로 수놓은 매화 무늬가 고급스러우면서도 단아했어요.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딸에 대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도 이 한복 보면 기뻐할 거야. 아내가 이렇게 예쁘면 남편도 자랑스럽겠지. 36살 사위 준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도 소영이의 미용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사위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문 밖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할머니가 오시는 소리였어요. 미자는 급히 주전자를 올리고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이 시간에 오셔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곤 했거든요. 미자야, 일찍 나왔네. 문을 열며 박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여전히 정정해 보였어요. 미자는 할머니의 팔을 살짝 붙들어 의자까지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앉으세요. 차 곧 나와요.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리고 있었어? 박할머니는 작업대 위에 한복을 보며 물었어요. 미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영이 거예요. 추석 때 시댁에 입고 갈 한복이거든요. 아이고, 정말 고운 색깔이네. 소영이가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박할머니의 칭찬에 미자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딸 자랑을 할 때면 늘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까다로우신 편이라서 더 신경 썼어요. 색깔도 은은하게 하고 수도 정성스럽게 놓았거든요. 미자는 한복의 섬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기세 곡선, 동정의 너비, 치마주름의 개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40년간 한복을 만들어 온 장인의 솜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소영이는 정말 복이 많아. 이런 어머니를 두고 박할머니의 말에 미자는 겸연쩍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19살에 늦게 낳은 딸이지만 그만큼 더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소영이 미용실은 요즘 어때? 손님이 많이 오나? 네, 강남이다 보니 손님들도 좋고요. 준호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잘 되고 있어요. 미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지 2년 딸의 행복이 미자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미자가 내어준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자야, 이 할머니가 83년 살아보니까 말이야. 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다리미를 잠시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자식은 키워봐야 안다. 정말 키워봐야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미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돌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삼형제를 키웠잖아. 어릴 때는 셋 다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서 떨어질 줄 몰랐는데 할머니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자는 다리미를 완전히 내려놓고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큰아들은 서울로 올라가더니 1년에 한 번 오면 다행이고 둘째는 장가가고 나서는 명절에도 처가만 가고 그래도 막내 아드님은 효자시잖아요. 막내도 마찬가지야. 결혼하고 나면 다 달라져. 아내가 있으면 엄마는 둘째가 되는 거지. 박할머니의 말에 미자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며느리 눈치 보기 시작하면 끝이야. 남의 집 자식이 되는 거지, 뭐.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소영이는 달라요. 미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미자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정말 달라요. 소영이는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연락하고 챙겨주고 미자는 딸을 변호하며 열심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자야,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 정말로 틀렸어요. 우리 소영이는 진짜 효녀거든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만 조용히 마셨어요. 할머니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 하지만 말이야. 박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해. 특히 돈 문제가 생기면 더욱 그래.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머니 잡소리지 뭐. 박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화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마음에는 작은 가시 같은 게 박힌 느낌이었어요. 소영이 미용실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래? 네, 물론이죠. 강남에서 하니까 손님들도 괜찮고 미자는 대답하면서도 왜인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요즘 소영이와 통화할 때마다 피곤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다행이네. 요즘 같은 때에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할머니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할머니의 표정을 살펴봤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 혹시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걱정이 돼서. 너무 믿지만 말고 조금은 마음 단단히 먹어둬. 뭘 단단히 먹어요? 우리 소영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미자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박할머니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미자야,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지? 너를 아끼니까 그래.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 걱정은 기우예요. 우리 소영이는 정말 착해요.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박할머니는 찻잔을 비우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문 쪽으로 향하던 할머니가 돌아서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미자야, 사람은 변해. 특히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야. 그때 실망하지 말고. 할머니. 하지만 박할머니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혼자 남아 할머니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사람은 변한다? 우리 소영이가? 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까지의 행복한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박할머니가 나간 후 미자는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의 한복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복잡해졌어요. 할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달라. 소영이는 정말 다른 아이야. 미자는 중얼거리며 딸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72살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시절이었어요. 33년 전 19살의 소영이를 낳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미자는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동대문 시장 한쪽에서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고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미자는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한복을 팔고 저녁에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던 시절. 소영이는 엄마 옆에서 실패를 가지고 놀거나 작은 천조각으로 인형 옷을 만들며 놀았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예쁜 옷 만들고 싶어. 5살 소영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딸은 정말 엄마를 닮고 싶어 했어요.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미자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드디어 작은 한복점을 낼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미자의 모든 목표는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너 좋은 대학 보낼 거야. 엄마는 왜 그렇게 일만 해? 다른 엄마들은 애랑 놀아주는데. 10살 소영이가 삐진 목소리로 말했던 것도 기억났어요. 미자는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 소영이는 반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다녔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마다 소영이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한복점 하셔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런 딸을 보며 미자는 뿌듯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욱 그랬어요. 소영이는 강남 유명 학원에 다녔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미자는 딸이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 고마워. 나 진짜 좋은 대학 가서 엄마 자랑시켜줄게. 대학교 입학 전날 밤 소영이가 미자를 꼭 안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딸은 효녀였어요. 대학교 2년 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소영이는 매주 집에 와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고 한복점 일도 도와주었어요. 손님들이 딸이 정말 예쁘네요라고 할 때마다 미자는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면서 소영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통화할 때도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 나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 이해해줘. 그래도 미자는 딸을 이해했어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 후 소영이는 미용 분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미자는 딸의 꿈을 위해 강남에 있는 유명 미용 학원비 2천만 원을 선뜻 내주었어요. 엄마, 내가 성공하면 엄마한테 다 갚을게. 뭔 소리야?
엄마가 딸 위해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미용사 자격증을 딴 후 소영이는 취업 대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강남에 있는 미용실 보증금 2억 원을 대출받아 지원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엄마. 나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 그때까지도 소영이는 고마워했습니다. 미용실을 오픈한 지 1년 만에 소영이는 준호를 만났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미자는 사위가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미자는 신혼집 전세 3억 원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을 딸을 위해 쏟아부은 셈이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할 때 미자는 흐뭇했습니다. 자네 가족끼리 무슨 갚고 말고 그래. 우리 딸 잘 부탁해.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자가 직접 지어준 한복을 입은 소영이는 그날 가장 예쁜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소영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통화할 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2년째부터는 더욱 심해졌어요. 명절에도 시댁만 가고 미자의 생일에도 꽃만 배달시켜 보낼 뿐이었습니다. 변했나? 미자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결혼하면 바쁘니까 그런 거지. 우리 소영이는 착한 아이야. 미자는 다시 다리미를 들고 한복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복을 다 다린 미자는 정성스럽게 포장지에 싸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어버이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딸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어버이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소영아, 엄마야. 미자는 핸드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길게 울리더니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예전과 달리 소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미자는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준비할게. 어버이날이 언제죠? 소영의 대답에 미자는 당황했어요. 딸이 어버이날을 까먹다니. 5월 8일이야. 다음 주 일요일. 아, 그날은 안 돼요. 소영의 답변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는데? 미용업계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못 가요.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럼 오후에라도. 하루 종일 일정이 꽉 차 있어요. 미안해요, 엄마.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버이날에 딸과 함께 보내지 못한다는 것도 서운했지만 소영의 차가운 말투가 더 충격이었어요. 그럼 언제 시간 되니? 엄마가 맞춰볼게. 요즘 너무 바빠서.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소영아, 엄마가 내 한복도 새로 지었는데. 한복은 나중에 받을게요. 그럼 끊을게요. 바빠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자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미용업계 모임이라. 미자는 중얼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사업이 바쁘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어버이날까지 포기해야 할 정도였을까요? 며칠 동안 미자는 어버이날 준비에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혹시 소영이가 마음을 바꿔서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김치전, 미역국, 그리고 소영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호각죽까지 총 15가지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버이날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소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소영아, 혹시 잠깐이라도 들를 수 있니?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그럼 저녁에라도. 저녁에도 뒤풀이가 있어요. 정말 못 가겠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듯 했어요. 미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그럼 이만. 전화를 끊은 미자는 홀로 차려진 상 앞에 앉았습니다. 15가지 음식이 가득한 상이 너무나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사업이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미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혼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우리 소영이도 어른이 됐으니까 바쁜 거지. 엄마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 미자는 계속 딸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서운함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후에 미자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어버이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고 있는 노인들을 보며 미자는 더욱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소영이도 시간을 낼 거야. 미자는 스스로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은 키워봐야 한다. 아니야. 우리 소영이는 다른 애들과 달라. 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미안해.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야. 조금 서운하지만 이해해야지. 미자는 애써 딸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서운함과 배신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자는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는 어린 소영이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며 안겨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현실은 차가웠어요. 어버이날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한복점을 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얼굴이 푸석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네. 미자는 중얼거리며 어버이날에 혼자 앉아있던 상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전 10시쯤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평소 박할머니가 오시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문이 열리자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김 여사는 미자의 단골 고객 중 한 명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 여사님. 일찍 오셨네요. 아, 그게 어버이날 때 입을 한복 찾으러 왔는데 이미 지났네요. 김 여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다른 행사 때 입으셔도 되고요. 사장님은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소영이 왔었나요? 김 여사의 질문에 미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소영이는 바빠서 못 왔어요. 미용업계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요즘 젊은 애들 다 바쁘죠.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장님. 네. 제가 어버이날에 제주도 갔었거든요. 남편 회사 워크샵으로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김 여사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영이를 봤어요. 네.
미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가 시부모님이랑 함께 제주도에 와 있더라고요. 신라 호텔 로비에서 봤는데 가족여행 온 것 같았어요. 미자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김 여사는 미자의 표정을 보고 당황했어요.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소영이가 말 안 했나 봐요. 그게 소영이가 미용업계 모임이 있다고. 아,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비슷하게 생긴 다른 분이었을 거예요. 김 여사는 어색하게 둘러댔지만 미자는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확실히 소영이 맞았어요? 네. 너무 똑같아서 시어머니랑 팔짱 끼고 다니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김 여사의 말에 미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시댁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분명 소영이었을 거예요. 미자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을 느끼고 급히 자리를 떴어요. 그럼 한복은 다음에 찾으러 올게요. 김 여사가 나간 후 미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용업계 모임이라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가족여행? 미자는 핸드폰을 꺼내 소영의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에는 SNS를 잘하지 않던 미자였지만 딸의 계정은 가끔 들어가 봤어요. 소영의 인스타그램에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포기하지 않고 검색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소영의 시어머니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미자는 서툰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의 공개 게시물을 보게 됐어요. 어버이날 가족여행 제주도 신라 호텔에서라는 제목과 함께 가족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소영이 시부모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정말이네. 미자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확실했어요. 미용업계 모임이라더니 완전히 속았구나. 미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어버이날에 엄마 대신 시댁을 선택한 것도 서운했지만 거짓말까지 한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시댁 간다고 하면 안 됐나? 미자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뻔했어요. 엄마가 서운해할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엄마였나? 미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오후에 박할머니가 오셨을 때 미자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미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버이날 잘 보냈어? 박할머니의 질문에 미자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소영이가 바빠서 못 왔어요. 그랬구나. 요즘 젊은 애들 다 바쁘니까. 박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미자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역시 그렇구나 하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미자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소영이의 거짓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갈등하고 있었어요. 설마 우리 소영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을까? 뭔가 오해일 수도 있어. 미자는 여전히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자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딸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감정만 상할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소영이 입장에서는 시댁도 가야 하고. 그런데 왜 거짓말을?
미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딸을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김 여사가 떠난 후 3일 동안 미자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딸의 거짓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던 미자는 결국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한복점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소영의 SNS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미자는 딸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SNS에 관심이 없던 미자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5월 8일 어버이날. 미자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던 중 스토리 하이라이트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패멀리 트립이라는 제목의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주도 공항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소영이 시부모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5월 7일. 정말이네. 미자는 한숨을 쉬며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신라 호텔 로비에서 찍은 가족 사진, 한라산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까지. 모든 사진이 5월 7일부터 9일까지, 즉 어버이날 주말 동안 찍힌 것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찍힌 사진으로 소영이 시부모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어버이날, 해시태그 시부모님과 함께, 해시태그 감사한 마음,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사랑해요. 미자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버이날에 친정 엄마에게는 미용업계 모임이 있어서 못 가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댁 부모와는 제주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미용업계 모임이라더니 완전히 속았구나. 미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배신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소영이 시어머니에게 안겨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친딸처럼 다정해 보였어요. 미자는 언제부터 딸이 자신보다 시어머니를 더 편애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라. 미자는 사진 속 소영의 환한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통화할 때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자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묻는 미자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40년 동안 딸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일까요? 그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이 시댁을 더 좋아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댁만을 선택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엄마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엄마는 속여도 된다고?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미자는 다시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소영이 시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하는 사진,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모든 사진에서 소영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미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동안 딸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72살의 늙은 얼굴이 비춰졌어요. 주름투성이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구부정한 어깨. 이런 모습의 자신이 딸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을까요? 그래, 이제 알겠어. 미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미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딸의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소영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우습게 봤구나. 거짓말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미자는 이불을 덮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모정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는 차가운 실망감과 배신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교육을 시켜줘야겠어. 미자의 속삭임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소영의 SNS를 확인한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정장 치마, 그리고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구두까지. 거울을 보니 한복점 사장이 아닌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최 변호사님께 전화드려야겠어. 미자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30년간 법적 업무를 담당해온 최 변호사였어요. 63살의 그는 미자, 가족의 모든 재산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 미자예요. 박미자. 아, 미자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최 변호사는 미자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어요. 네, 물론이죠. 오후 2시쯤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오후 2시, 미자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고층 빌딩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미자 씨, 어서 오세요. 최 변호사는 미자를 맞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한복을 입고 오던 미자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것이 의외였어요. 변호사님,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는지? 미자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한복점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각종 투자 증서들이었어요. 우리 재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재산 구조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 돈 이야기를 꺼려하던 미자가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이상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최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자 가족의 재산 관리 파일이었어요. 일단 한복점 건물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가 약 8억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두 제 명의죠? 네, 당연히 미자 씨 명의입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 다음 은행 예금이 약 3억 원, 적금과 펀드를 합쳐서 2억 원 정도 더 있고요. 총 얼마나 되나요? 대략 13억 원 정도 됩니다. 남편분이 정말 알뜰하게 모으셨어요. 13억 원. 미자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소영이 명의로 된 건 없나요? 소영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자 씨가 딸을 위해 지출하신 건 많지만 소영이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최 변호사는 파일을 뒤적이며 확인했습니다. 미용실 보증금 1억 원도 미자 씨가 대출받아서 지급하신 거고 신혼집 전세 3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소영이가 실제로 소유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영이 소유 재산이 전혀 없어요. 미자의 입꼬리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변호사님, 혹시 제가 원하면 소영이에게 지원했던 모든 걸 회수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모든 계약서가 미자 씨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미용실 보증금도 미자 씨가 계약자고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변호사는 미자의 질문이 이상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소영이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이 들어가니까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럼 만약 제가 미용실 보증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미자 씨가 계약자니까 언제든 가능해요.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카드가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 제가 소영이에게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최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자가 갑자기 상속 포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충격이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영이는 유일한 상속인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다른 곳에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어요. 미자는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위치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상담 정말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걱정이 되네요. 괜찮아요. 앞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살려고 해서요. 미자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최 변호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미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총 자산 13억 원, 모두 4명이. 소영이 소유는 하나도 없음.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딸이 자신을 우습게 봤다면 이제 누가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네. 미자의 목소리는 섬뜩하게 차가웠습니다. 최 변호사와의 면담을 마친 후 미자는 본격적으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딸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한복점에 잠시 외출이라는 팻말을 걸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소영이 다니는 미용실 근처 카페였어요. 이상하네. 요즘 손님이 별로 없나 봐. 미자는 카페 창가에 앉아 딸의 미용실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지켜봤지만 들어가는 손님은 2명뿐이었어요. 예전에는 성황이라고 했는데. 미자는 중얼거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미용실 건물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미자가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알게 된 직원이 있었거든요. 아, 미용실 사장님 어머니시죠?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김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소영이 미용실 요즘 어때요? 장사 잘 되나요? 김 과장은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요즘 좀 어려워 보이시더라고요. 어려워 보인다고요? 네, 임대료도 2달째 연체되고 있고, 전기세, 가스비도 밀려 있어서요.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이가 사업이 잘 된다고 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이었어요. 얼마나 밀려 있나요? 임대료만 800만 원 정도요. 관리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미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이런 상황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폐업 이야기도 나오나요? 아직은 아니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면 어려울 것 같아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딸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저녁에 미자는 한복점에서 박할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소영이 미용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이야기? 박할머니는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떤지. 아, 그거 동네에서 소문 많이 돌더라. 무슨 소문이요? 미자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손님이 별로 없다고 하던데. 김 여사가 그러는데 강남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버티기 힘들다나 봐. 박할머니의 말에 미자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그런데 소영이가 엄마한테는 잘 된다고 했나 봐. 그애 참 답답하네. 답답하다고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 엄마가 가장 도와줄 사람인데. 박할머니의 말에 미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자존심이 센가 봐요. 자존심? 그런 게 자존심이야?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자존심이 있으면 엄마한테 더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게 무슨 자존심이야. 미자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다음 날 미자는 소영의 시댁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오후에 소영이 시어머니와 함께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정말 친밀해 보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걸으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저렇게 잘하는구나.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시어머니에게 보이는 모습은 자신에게 보이는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쇼핑몰에서 옷을 고르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까지. 소영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한가 보네. 미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박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하면 정말 달라지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미자는 소영의 대학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한복점 근처에서 마주친 것이었어요. 아, 소영이 엄마님, 안녕하세요. 대학 때 자주 집에 놀러 왔던 지은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은아, 안녕. 소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소영이요?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미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자랑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구나.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 이야기만 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신지, 시댁이 얼마나 따뜻한지. 지은의 말에 미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심지어 지난번에는 친정은 좀 촌스럽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뭐라고?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네요. 아니야, 계속 말해봐. 소영이가 시댁은 정말 세련되고 좋다. 친정은 동네 장사하는 집이라서 라고 말했어요.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네 장사하는 집이라니. 그리고 시댁에서는 나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신다.
친정보다 훨씬 편하다고도 했고요. 지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고마워, 지은아. 소영이 소식 들려줘서.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지은이 떠난 후 미자는 혼자 서서 생각했습니다. 친정은 촌스럽고 시댁은 세련되다. 미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40년 동안 딸을 위해 희생한 자신이 이제는 촌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자는 노트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거짓말 목록. 어버이날 마이너스 미용업계 모임, 실제로는 시댁과 제주도 여행. 사업 현황 마이너스 잘 된다고 함, 실제로는 적자. 임대료 연체. 친구들에게 한 말 마이너스, 친정은 촌스럽다. 시댁이 더 좋다. 미자는 펜을 들고 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적었어요.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감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알겠어. 내가 어떤 애인지. 미자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미자의 칠순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72살이었지만 늦게 낳은 딸을 위해 칠순잔치를 미뤄왔던 것이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잔치를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150명 정도 올 것 같아. 미자는 한복점에서 박할머니와 함께 초대장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동네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소영의 친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미자야, 정말 성대하게 하네. 소영이가 기뻐하겠어. 그래야죠. 딸 앞에서 창피하면 안 되잖아요.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칠순잔치는 단순한 생일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일주일 전 미자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엄마 칠순잔치 날짜 정했어. 아, 네. 언제요? 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6월 15일이야. 네, 알겠어요. 혹시 그날 바쁜 일 있니? 미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버이날의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한 거지? 네, 엄마 칠순잔치인데 당연히 가야죠. 소영의 대답에 미자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그럼 준호랑 같이 와? 네, 같이 갈게요. 통화를 마친 미자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영의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았어요. 칠순잔치 이틀 전 미자는 마지막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음식 준비, 장소 세팅, 그리고 하객 맞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소영이 한복도 준비됐고 미자는 딸을 위해 특별히 지은 한복을 바라봤습니다. 고급 비단으로 만든 분홍색 저고리와 크림색 치마.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칠순잔치 전날 밤 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소영의 목소리에 미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내일 칠순잔치 못 갈 것 같아요. 미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버이날에 이어 칠순잔치까지 빠진다는 것이었어요. 왜 못 와? 무슨 일인데? 시할아버지 기일이에요. 깜빡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방금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할아버지 기일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기일이 내일이라고? 네.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이해해 주실 거잖아요. 엄마는 이해해 주실 거잖아요. 이 말이 미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소영아, 이건 엄마 칠순잔치야.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기일을 어떻게 빠져요.
기일은 다른 날도 지낼 수 있잖아. 그럴 수는 없어요. 시댁 어른들이 다 모이시는데. 미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중요하고 친정 엄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오후에라도 잠깐. 오후에도 제사 지내고 성묘 가야 해요. 하루 종일 일정이 있어요. 소영의 말에 미자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딸이 자신보다 시댁을 완전히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제발.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따로 챙겨드릴게요. 다음에?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네, 나중에 둘이서 조용히 식사하면 되잖아요. 소영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자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칠순잔치 당일 미자는 일찍 잔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었고 음식들도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멋지게 꾸며졌네요. 호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딸이 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미자는 아직도 소영이 마음을 바꿔서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오후 1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가 미자를 축하하러 왔습니다. 미자 씨, 축하해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지만 미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입구를 바라보며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언제 와? 박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미자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2시가 되어도 소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소영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곧 올 거예요. 미자는 여전히 딸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축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제 딸 소영 씨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영을 찾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소영이는 어디 갔지? 아직 안 왔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소영이가 좀 늦고 있어서. 미자는 마이크를 잡고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축사는 나중에 하고 식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어요. 150명의 하객들 앞에서 딸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도 소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혼자 인사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딸이 갑작스런 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0명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잔치가 끝난 후 미자는 혼자 연회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니까 괜찮다고? 이제 진짜 교육시켜 주겠어.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칠순잔치가 끝난 다음 날 미자는 차가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150명 앞에서 당한 굴욕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자는 중얼거리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강남 쪽 상가 임대료 시세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어느 지역이신가요? 논현동 쪽이요. 미용실 하는 곳. 미자는 소영의 미용실 위치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정찰했던 정보였어요. 아, 거기 요즘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평당 한 달에 20만 원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월 200만 원에 계약되어 있는 곳은 어떨까요? 2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싸네요. 요즘 시세로는 최소 400만 원은 받아야 해요. 미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혹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다르죠. 보통 계약 갱신할 때 시세에 맞춰서 조정하거든요. 전화를 끊은 미자는 곧바로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미용실 임대 계약서 좀 확인해 주세요. 미용실 계약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최 변호사는 파일을 뒤적이며 확인했어요. 계약 조건을 보니까 임대료 조정 조항이 있네요. 미자 씨가 임대인이니까 시세에 맞춰서 인상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제한이 있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월 4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현재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리면 2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인상 통보서를 보내주세요. 정말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시는지. 제 건물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어요. 일주일 후 소영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용실 임대료가 갑자기 2배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소영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어요. 미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임대료? 아, 시세에 맞춰서 조정한 거야. 시세에 맞춰서라니요? 갑자기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말이 돼요? 요즘 강남 임대료가 많이 올랐잖아. 다른 곳들 다 그 정도 받아. 미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이미 적자인데 임대료까지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요?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그래. 여기가 너무 비싸면 더 싼 곳으로 가면 되잖아. 엄마, 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소영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미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진작 말하지 그랬어. 맨날 잘 된다고만 하더니. 그리고 칠순잔치는 왜 안 왔어? 시할아버지 기일이 그렇게 중요해? 미자가 핵심을 찔렀어요. 소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150명 앞에서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끝이야? 임대료는 다음 달부터 400만 원이야. 엄마, 제발요. 조금만 봐주세요. 봐달라고? 그럼 칠순잔치 때 왜 안 왔어? 시댁이 그렇게 좋으면 시댁에서 도움받아. 미자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준호가 미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준호야. 미자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았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미용실 임대료 일 때문에 왔어요. 아, 그래. 뭐 궁금한 거 있어? 갑자기 2배로 올리시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준호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럼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되잖아. 다른 곳도 보증금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사업을 정리하든지. 미자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어요. 사업을 정리한다고요? 왜? 적자 나는 사업 계속할 이유가 있어? 손해만 커지는데. 하지만 소영이가 그 일을 정말 좋아해요. 꿈이었거든요. 꿈이면 뭐해? 돈 안 되는데. 미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준호의 물음에 미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네,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소영이한테 물어봐. 칠순잔치 왜 안 왔는지. 준호는 미자의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일이라고? 그냥 그 일이야?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50명 앞에서 딸 없이 혼자 잔치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시할아버지 기일이 엄마 칠순잔치보다 중요해?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소영이를 잘못 설득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뭐해? 임대료는 400만 원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왜 신경 써? 미자는 차갑게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준호가 떠난 후 미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미자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임대료 인상 통보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영과 준호는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미용실은 이미 2달째 적자였고 임대료까지 2배로 오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어떻게 하지? 소영은 미용실에서 혼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손님은 하루에 2~3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 월 400만 원의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어. 준호는 부동산 앱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문제였어요. 현재 미용실에 보증금 1억 원을 찾아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계약 조건상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한 번 더 부탁해 볼까? 소영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 표정 봤잖아.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던데.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니까 사과라도 제대로 해야겠어. 소영은 용기를 내어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왜? 미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칠순잔치 때 못 간 거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 엄마, 제발요. 임대료 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럼 시댁에서 도와주면 되잖아. 미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도와줄 형편이 안 되세요. 아, 그래. 제주도 여행은 같이 갔으면서 소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버이날 거짓말이 들통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때 일은 그만해. 임대료는 400만 원이야. 싫으면 나가든지. 미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영은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소영 씨, 전세 계약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세 계약요? 네,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인데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혼집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럼 보증금 3억 원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게 미자 씨가 당분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뭐라고요? 다른 투자에 묶여 있어서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소영은 앞이 캄캄했어요.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받지 못하면 새 집을 구할 수도 없고 현재 집에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일단 임시로 월세를 내고 지내시든지. 월세가 얼마인데요? 월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영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미용실 임대료 400만 원에 집 월세 150만 원까지 합치면 월 550만 원이었습니다.
준호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날 저녁 소영과 준호는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미용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준호의 말에 소영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잖아.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일단 고시원으로 이사해야겠어. 돈 좀 모을 때까지. 고시원. 신혼집에서 고시원으로 이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시댁에서 돈을 빌려볼까?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3억 원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시댁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고시원으로 가야 하는 거야?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던 자신이 고시원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다음 날 소영은 미용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장비들을 처분할 준비를 했어요.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직원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게 됐어요. 소영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꿈 같았던 자신의 미용실이 이렇게 끝나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준호는 회사 동료들에게 부업을 더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배달 알바가 괜찮다던데 해볼까? 밤에 대리운전도 할 수 있고, 준호는 본업 외에 부업을 두세 개씩 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후 소영과 준호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신혼집 아파트에서 나올 때 소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소영아.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돼. 준호는 아내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들어갈 정도였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층마다 하나씩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지? 소영은 좁은 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일시적인 거야. 돈 좀 모으면 다시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준호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엄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엄마, 뭐야 또? 저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고시원? 미자의 목소리에 약간의 동요가 있었어요. 네. 집도 나가고 미용실도 정리했어요. 그래. 미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막막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착하게 살지 그랬어. 엄마, 시댁이 좋다며? 거기서 도움받아.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영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매일 구직 활동을 했지만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준호는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느라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소영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답답한 공간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한복점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엄마를 만나서 사정해 보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한복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가게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미자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한참 동안 가게 앞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똑똑똑. 소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예요. 소영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미자가 문을 열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미자가 나타났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뭐하러 왔어? 엄마.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한복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해봐. 뭐 때문에 왔는지. 미자는 의자에 앉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엄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소영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고? 미자는 비웃듯 말했어요. 고시원에서 어떻게 살아요? 준호는 밤낮으로 일하고 저는 취업도 안 되고.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럼 시댁에서 도와주면 되잖아. 시댁에서는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해요. 아, 그래. 제주도 여행 갈 때는 돈이 있더니. 미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꼬임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시댁에서 예약해 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엄마 칠순잔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소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소영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자는 그런 딸을 내려다봤지만 표정에 변화가 없었어요. 사과한다고 다 해결돼? 150명 앞에서 당한 창피가 사과 한 번으로 끝나? 엄마, 너는 나를 완전히 우습게 봤어. 엄마니까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지.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어버이날에 거짓말하고 칠순잔치 안 오고 친구들한테는 친정이 촌스럽다고 하고.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다 알고 있어. 미자는 서서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선 채로 말을 계속했어요. 시댁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아. 왜 친정에 와서 구걸해? 엄마, 제발이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소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후회?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뭐해? 이미 늦었어. 엄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내가 뭘 어떻게 달라진다고? 미자가 돌아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엄마를 진짜 엄마로 생각할게요. 시댁보다 친정을 더 소중히 할게요. 진짜 엄마로 생각한다고? 지금까지는 가짜 엄마였다는 말이야? 소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엄마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다시 의자에 앉아 딸을 내려다봤어요. 소영아,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엄마. 소영은 충격받아 외쳤습니다. 내 딸은 엄마를 이렇게 배신하지 않아. 내 딸은 엄마 칠순잔치를 빼먹지 않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딸? 시댁 딸이지. 내 딸은 아니야. 미자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엄마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손 떼. 엄마, 손 떼라고. 미자는 소영의 손을 뿌리쳤어요. 소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엄마, 제발. 나가. 미자는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소영은 울먹이며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남이야.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엄마, 나가라고.
소영은 할 수 없이 한복점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미자는 문을 닫고 나서 커튼 뒤에 서서 딸을 지켜봤습니다. 소영은 가게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소영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지만 미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야 소영은 포기하고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자는 커튼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더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지. 미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그 눈물을 재빨리 닦아내며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이 한복점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매일 한복점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딸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미자야, 요즘 소영이 소식 들었어? 박할머니가 평상시처럼 차를 마시러 와서 물었어요. 들을 필요 없어요. 미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딸인데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매정하다고요? 할머니, 소영이가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핏줄인데 영원히 등질 수는 없잖아. 박할머니의 말에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때야? 소영이가 진짜로 뉘우칠 때까지요.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미자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이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딸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미자는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덜 혼났어. 더 교육을 받아야 해. 다음 날 오후 미자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웬일로 전화했어? 미자는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소영이는 왜? 미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소영이가 많이 아파요. 아프다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것 같아요. 계속 울기만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미자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소영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겉으로만 하는 반성 말고? 아니에요. 진짜로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어머니 생각만 해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위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준호야, 네 어머니. 소영이가 정말 많이 힘들어해? 네, 정말 많이요. 저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소영이는 처음 봐요.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딸이 아픈 건 신경이 쓰였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머니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소영이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준호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미자는 긴 침묵을 유지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생각해 본다는 거지, 만난다는 건 아니야. 네, 알겠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자는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이가 정말 아픈가? 미자는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딸이 몸까지 아프면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영이 걱정과 여전한 분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만나봐도 되겠지. 미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일러. 더 교육받아야 해. 새벽까지 뒤척이던 미자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확실하게 정리하자. 미자는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야. 어머니,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한 번만 만나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기뻐했지만 미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정한 시간에 만나는 거야. 네,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든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실망시키면 진짜 끝이야. 미자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소영이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내일 저녁 6시 고시원 앞에서 만나자. 미자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미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소영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실히 봐야겠어. 미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육을 해줘야겠어. 미자의 목소리에는 냉정한 교육자로서의 의무감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6시 미자는 약속 장소인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건물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키운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곧 소영이 나타났어요. 며칠 보지 않은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어요. 예전에 밝고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소영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자는 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들어가자. 미자가 먼저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뒤따라 들어가며 엄마를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문을 열자 정말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미자는 그 좁은 공간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미자가 중얼거렸어요.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앉아. 미자는 유일한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소영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자는 딸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아. 네, 엄마. 너 정말 많이 힘들었지? 미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온기가 섞였어요. 소영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정말 많이요. 미용실도 정리하고 집도 나오고. 네. 다 제 잘못이에요.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미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어요. 이거 뭐예요? 소영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요?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지막이라고요? 그래.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해. 소영은 봉투를 받으며 떨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우리는 남이야.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5년 후에 진짜 사람이 됐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 5년이요?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5년 동안 연락하지 마. 나도 안 할 테니까. 미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딸, 내 딸은 엄마를 배신하지 않아.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소영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후회? 입으로만 하는 후회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요? 뭘 어떻게 하면 돼요? 5년 동안 혼자 살아봐. 정말로 혼자서. 미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시댁 도움도 받지 말고 친구들 도움도 받지 말고 정말로 혼자 힘으로만 살아봐. 엄마. 그래야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겠지. 미자는 문 쪽으로 향했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소영이 미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 떼. 엄마 제발요. 5년은 너무 길어요. 5년도 짧아. 진짜 정신 차리려면 그 정도는 걸려야 해. 미자는 소영의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지 않아. 살 거야. 그리고 살면서 배울 거야. 미자는 문을 열었어요. 엄마, 5년 후에 만나자. 그때 내가 정말 달라졌는지 보겠어.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소영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그래. 지금까지는 너를 딸로 봤지만 이제는 아니야. 미자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미자는 차갑게 말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소영은 뒤따라 나오며 계단에서 미자를 붙잡으려 했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미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고시원을 나갔습니다. 건물 밖에 나온 미자는 잠시 멈춰 섰어요. 뒤에서 소영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년. 5년 후면 정말 달라졌을까? 미자는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어요. 고시원 안에서 소영은 현금 봉투를 들고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5년. 정말 5년 동안 연락하지 말라고. 소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통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2천만 원은 줬어. 새로 시작하라고. 소영은 봉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엄마의 차가운 말투와는 달리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소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과의 마지막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한 거야. 미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1년 후 2025년 6월 박시한복이라는 낡은 간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자 한복 디자인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점 내부도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어요.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조명, 그리고 아름다운 한복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새 한복을 입고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어요. 73이 된 지금도 여전히 정정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이 한복 입고 딸 결혼식 가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딸 결혼식이라니 정말 좋겠어요. 미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딸 이야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소영이 결혼식 때도 이런 한복 지어주셨겠네요. 그랬죠.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미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쯤 택배 기사가 편지를 가져왔어요. 박미자 사장님 맞으시죠? 등기 편지 왔습니다. 미자는 편지를 받아 발신인을 확인했어요. 김소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왔네. 미자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소영에게서 편지가 12번 왔었거든요. 생일, 어버이날, 추석, 설날. 특별한 날마다 어김없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자는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었어요. 이미 그런 편지들이 11통 쌓여 있었습니다. 읽어봐야 뭐해. 어차피 뻔한 내용일 텐데. 미자는 중얼거리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복점을 정리하던 미자는 우연히 서랍을 열게 되었어요. 쌓여있는 편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 정도는 봐도 되겠지. 미자는 망설이다가 가장 최근에 온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엄마께. 엄마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났네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혼자서 살고 있어요. 시댁 도움도 받지 않고 친구들 도움도 받지 않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2천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도 망하고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청소일도 했어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일어서고 있어요.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일하지만 적자는 나지 않아요. 준호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딸이었는지, 어버이날에 거짓말한 것, 칠순잔치에 가지 않은 것, 친구들 앞에서 친정을 무시한 것,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주신 5년이라는 시간 중 1년이 지났어요. 아직 4년이 더 남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엄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 있을게요. 몸 건강하세요. 딸 소영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미자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의 변화된 모습이 편지에서 느껴졌습니다. 김밥집을 한다고. 미자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편지를 접어서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1년 가지고 뭐가 변했다고. 미자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날 밤 미자는 박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84살이 된 박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미자야, 소영이 편지 또 왔지? 어떻게 아세요? 택배 기사가 말하더라고. 매달 꼬박꼬박 온다면서.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읽어봤어? 아니요. 읽을 필요 없어요. 미자는 시치미를 뗐지만 박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 애도 참 끈질기네.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그러게 말이에요. 참 답답한 애예요. 미자는 툴툴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의 성실함이 대견했어요. 미자야, 너도 나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뭐려? 소영이와 등지고 사는 것 말이야. 박할머니의 말에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일러요. 더 지켜봐야 해요. 그래도 1년 동안 꾸준히 편지 보내고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는데 1년 가지고 뭐가 변해요? 진짜 변했는지는 더 봐야 알아요.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딸이 궁금했어요. 그날 밤 미자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소영아, 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돼. 4년 더 지나야 해.
미자는 찻잔을 비우며 일어섰습니다. 서랍을 열어 소영의 편지들을 바라봤어요. 12통의 편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통 정도는 더 읽어봐도 되겠지. 미자는 처음 온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딸의 절절한 사과와 후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네. 미자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어.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냉정한 거야. 미자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며 한복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딸과의 재회까지는 아직 4년이 더 남아 있었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미자의 5년이란 시간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위한 기다림이었죠. 인생 극장에서 우리는 모두 주인공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극장이 감동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